반갑습니다. 서재정입니다. 저도 사실 해외 동포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 동포고, 지금은 일본에 있는 국제기독교대학에서 그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하버드 대학 그 옌칭 연구소에 방문연구원으로 나와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인사가 요즘처럼 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부터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분석과 연구를 해왔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그 위기감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다른 거라기보다 제가 왜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발제 준비가 있으니까 그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제목을 선제 공격 독트린과 전쟁 위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 남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을 위시해서 이 모든 국가들이 선제 공격 독트린을 채택을 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군사 훈련으로 이행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 분석이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 1950년에 시작이 된 한국 전쟁이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한국 전쟁을 다시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단초는 있을까,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는 순서로 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제공격 독트린과 군사 능력인데요. 제일 먼저 북한,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제가 그냥 편의상 발제상 북한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북한의 아주 중요한 전략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계속했지만 이전에는 선제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면 작년에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안을 채택하면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했다는 것은 이 법령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 법령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선제 공격은 아니죠. 하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 선제 공격을 하겠다, 반격을 하겠다 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적국, 그러니까 뭐 주로 미국, 한국을 지칭하는 거겠죠.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하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북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임박하였거나 또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또 심지어는 적국이 대량 살상 무기로 북을 공격할 것이라고 임박했다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북은 핵무기로 공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의 일이었고요.
이것을 그럼 집행하기 위한 군사 능력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군사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뭐 옛날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많이 들었던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식의 미사일들이었고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미사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핵 디터런스 무기라고 저희가 그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개발을 했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결합해서 미국의 핵무기와 대결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이전의 구도였다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왼쪽에 있는 미사일들, 중거리 미사일들, 단거리 미사일들, 심지어는 근거리 미사일들마저도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들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이 핵 탄두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투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 전쟁을 구사할 수 있고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들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불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5일에 시험 발사를 한 것은 수중 발사 미사일을 호수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뿐만 아니라 물 밑에서도 불의에 적에게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고체 연료 엔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을 해서 그 액체 연료와 같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 없이 즉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포착되지 않고 또 선제 타격을 감행하더라도 그것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불의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 이러한 능력들을 구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특히 그 군사 능력 밑에 국방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성에서 국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국방비가 440억 달러였고 그에 비해서 북한의 국방비는 43억 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북보다 10배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비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북은 소위 말해서 비대칭적인 군사력으로 한국과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놀라운 부분은 국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 GDP의 거의 4분의 1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방비가 4.43억 달러니까 북의 GDP가 이의 한 4배 정도 되는 16억, 16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160억 달러면은 한국의 국방비인 440억 달러의 2분의 1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모든 경제력을
군사력에 동원을 해도 한국의 국방비를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개발하기보다는 비대칭적인 군사력으로 한국의 군사력과 어떤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것이 북의 대응 전략이고, 그러한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핵무기와 미사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은 북의 이러한 비대칭적 군사력에 대응하는 군사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하라 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고, 이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위 삼축 체계와 발사의 왼쪽이라는 군사 능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축 체계는 아래쪽에 더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만,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집 보복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한국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북의 미사일들을 제거한다 하는 개념이고요. 미사일 방어는 킬체인을 피해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은 북이 공격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대량으로 보복을 해서 북을 초토화시킨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는 보다 더 대량 압도적으로 우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수작전을 구체화하고 있고, 또 발사의 왼쪽이라는 것을 추구를 해서 이미 킬체인이 있지만 킬체인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벌써 전자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을 이용해서 북의 군사력을 마비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 비대칭적 군사력을 대응을 하고 있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비대칭적 군사력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 11월 30일부터 북한을 선제적으로 핵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 독트린을 오늘날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명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11월 30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에 이렇게 당시에 보도가 됐었고요. 이 이후에도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하는 핵 전략을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 확장 억제를 보다 더 정교하게 해서 북을 더 괴롭히는 그러한 전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맞춤형 억제라고 부르고 있고, 이 맞춤형 억제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핵 군사력이 지향하는 바가 북의 정권을 종말시키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정권의 종말이 미국의 핵 전략의 지향점이다 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이를 이행할 군사 능력을 여러 가지 종합 세트로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정부 들어서서 보다 더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그러한 군사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소위 말해서 안보 산문서를 채택을 해서 이것들을 구체화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 안보 산문서 채택한 것을 두고 평화헌법을 뭐 사문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지나간 과거의 얘기고 평화헌법을 사문화시킨 것은 아베 정권이었고 기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미 아베 정부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헌법을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쟁할 수 있고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무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아래쪽에 있는 12식 미사일 개량 계획입니다. 12식 미사일이라는 것은 현재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는 지대 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200km라는 데서도 드러나지만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가 적국이 일본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면 일본 가까이 왔을 때 그 적국 함대들을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방어 무기체계였죠. 근데 이것을 개량해서 사거리를 1500k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1500km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1500km면은 일본 전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심지어 베이징과 상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중국 해안 전체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12식 미사일 사거리만 개량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을 함정과 또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한다면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선제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이 반격 능력이라고 기시다 정부가 부르고 있지만 이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들은 적국이 먼저 발사하기 전에 먼저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미사일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항상 선제 공격에서 제일 첫 발로 사용된 미사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미사일을 400기나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북한 군사력이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거 임박한 위협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모두 선제 타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고 이것들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국가들이 이런 독트린을 채택을 하고 이런 능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고 1950년부터 계속 전쟁 상태이고 전쟁을 언제든지 다시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고 이 군비 경쟁이 지금 역대 가장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군사훈련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 한미 군사동맹이 자유의 방패 군사훈련을 했죠. 그래서 이 훈련은 북이 침공을 하면 일단 방어를 하고 반격을 하는 군사훈련인데 올해의 훈련은 특히 반격에 방점을 둬서 훈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독트린은 항상 선제 타격을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훈련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 북이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미 군사동맹이 군사훈련을 할 때 북은 좀 웅크리고 있다가 군사훈련이 끝나면 그 후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던가 했는데 올해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미 군사동맹이 군사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미사일들을 발사를 하고 유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선제 타격 연습을 한 겁니다. 또 쌍욕 훈련, 이거야말로 상륙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연습 훈련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쌍용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북에서 또 선제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이 와서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을 했는데 항공모함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항공모함을 어렵게 할 새로운 미사일을 해중 수중 공격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선제 타격 훈련을 이번에 실시를 했다면 북은 최근에 채택한 선제 공격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이번 3월 달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독트린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능력을 군사훈련을 통해서 시험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유럽이 깊게 인벌브되어 있고 처음부터 유럽이 한국 전쟁에 참가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유럽의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잠깐 지적만 하겠습니다. 혹시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국 전쟁이 남북 간만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전쟁이다 얘기도 하고 유럽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이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위기 상황으로 간 것은 한국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기 위해서 군비 경쟁이 치솟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끝내고 평화를 이룰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질문이 여전히 남고요. 지난 20-30년간의 경험을 되돌려 볼 때 협상과 외교가 있을 때 북은 항상 협상과 외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협상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박 정책을 쓸 때는 협상을 하지 않고 압박 정책을 쓸 때는 항상 북도 북의 압박 정책으로 대응을 해서 위기가 확대 재생산됐다 하는 점을 저희가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희망을 주는 부분이라면은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최근에 상정을 했습니다. 3월 1일 날 상정을 해서 그 국무부와 행정부에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해라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고 강조를 했고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의 입장이 그럼 무엇이냐 한데 북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 바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은 같은
장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제 만약 우리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조건절로 표현을 했지만 세상이 변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하면 북의 핵 정책도 바뀔 수 있다 하는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을 걸어 닫은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에서 그 영토 관정을 거명을 했는데 이 보수 언론 쪽에서 영토 관정은 이 통일을 지칭한 거다. 그래서 핵무기를 이용해서 북은 통일을 성취하려고 한다. 군사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북이 영토 관정을 쓴 그 의미는 영어로 territorial integrity입니다. 그 북의 공식 영어 번역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활동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희망을 주고 있고요. 아까 발제 초기에 저도 해외 동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전쟁은 남북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이기도 하고 일본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유럽의 전쟁이기도 하고 호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국가의 정책을 평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에 나왔던 말을 살짝 다르게 이용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해외에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조영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지난 2020년 시작이 됐고 여러 단체들 두루 함께 참여한 가운데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정전 70년을 맞이해서 좀 더 활동에 힘을 싣고 또 보다 더 확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각계 사회단체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행동을 해보고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지난 2월에 같이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또 정전 70년 행동의 올해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재덕 교수님 굉장히 오래 간략하고도 또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전 70년이 되는 지금 아직 휴전은 끝나지 않았고 또 긴장이 다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민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종교 시민사회가 두루 함께 모여서 지난 2월 14일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들 쭉 이어왔는데요. 발제에서도 언급하신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관련된 행동들이 3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 사진이고 또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다이인 퍼포먼스 함께 진행하면서 이 전쟁의 이 위기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포항 상륙훈련 현장에서도 지역의 여러 활동가분들과 함께 평화행동 진행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륙 양용차 또 저 멀리 바다에서도 여러 수륙 양용함 등이 이제 진입을 하는 이런 일련의 상륙훈련으로 진행이 됐고 현장의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평화행동 같이 나누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저희가 이렇게 평화행동으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의 주요한 활동의 목표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함께 경고하고 이에 저항하는 규모 있는 평화행동을 조직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국과 또 세계 곳곳에 다양한 행동과 여론을 조직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 운동을 100만 명을 좀 달성을 해서 당사국 정부와 유엔에 서명을 전달하고 또 최근에 굉장히 본격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한미 군사 동맹의 강화 문제, 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된 반대 여론을 가시화하는 것도 2023년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 운동은 핵심적으로는 2020년부터 진행됐던 코리아 피스 어필 서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좀 추가로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의 이 군사 긴장을 멈추기 위해서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좀 우선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최근에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한반도 아시아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취지에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도 같이 반영해서 서명을 좀 더 보완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만 서명 달성을 위한 집중 서명 운동 각계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으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요청을 드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 사실상 군사 위기를 격화시키는 방향의 정책들이 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차원에서 정전 70년 특별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특별 성명도 조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명운동 용지나 또는 그 QR코드도 새롭게 좀 저희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같이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전 세계 300곳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15부터 7.27까지의 기간을 주요한 활동 계획으로 삼아서 국내로는 200개 시군구, 또 해외로는 100개 도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해 보자고 하는 취지이고, 장소는 여러 현장의 상황에 맞게 도심 번화가일 수도 있고 또는 기지 등의 전쟁 관련 장소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과 여러 전쟁이 실제 났던 곳이라면 민간인들이 학살됐던 이런 피해 장소라든지, 또는 여러 관련 당사국들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의 이런 상징적인 장소도 저희의 행동의 주요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의 인증샷을 모아서 지도 기반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해에 있었던 그 백고 평화행동 과정에서 진행됐던 행동입니다. YMCA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자전거 행진 방식으로 행동이 진행이 됐고, 경남 지역에서는 차량 시위 방식으로도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여성회에서 부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앞에서 이제 평화 캠페인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진행해 주셨고, 일본에서도 미국 영사관 앞에서 군사연습 중단과 관련된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제적으로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 여러 평화의 목소리들을 나누는 행동도 여러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는데요. 올해에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도시에서 또는 자기 삶의 터전 근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함께 조직해 주시기를 각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준비 흐름들을 모아서 4월 27일에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평화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사진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곳곳의 모임들을 줌으로 연결을 해서 함께 공동의 의지를 좀 북돋는 이런 자리가 되도록 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의 이제 간담회는 주로 개인 단위로 접속을 하셨다면 4월 27일로 예정된 그 4.27 평화회의에는 각 모임별로 접속해 주시기를 같이 요청을 드리고, 이 4.27 남북 공동선언의 실현이 불과 1년 만에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아쉬움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올해 그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했던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평화의 행동으로 좀 되살리면서 올해 6, 7월 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 우리의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보자고 하는 의지를 함께 다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4월 27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7시인데요. 유럽과 또 여러 곳곳에서 접속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와 관련해서는 모임별로 가급적 4월 27일 6시 이전에 사전에 모임을 진행을 해서 우리 모임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6, 7월에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토론을 가급적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리고, 그런 의지를 담아서 4월 27일 7시에 서울에 준비되어 있는 중앙의 스튜디오와 또 각 지역, 국내의 시군구, 또 해외 나라와 도시별로 접속해 주셔서 같이 의지를 나눠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7월에는 정전 70년 평화행동 주간 활동으로 7월 22일에 대규모의 평화 대회와 행진, 7월 27일이 국제 평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 7월 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동들과 캠페인을 진행한 이런 열기를 모아서 7월 22일만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총궐기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자라고 하는 취지로 수도권에서는 서울로, 또 서울로 집중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또 지역 자체에서 좀 규모 있는 행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 또 서울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동포분들도 뜨겁게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7일에 임진각에서 분단선을 바라보면서 평화 문화제를 진행을 했고, 또 8.15를 계기로 해서 도심에서 큰 규모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22일과 8.15 대회에도 이제 여러 행진과 또 다양한 행동들이 펼쳐질 텐데, 각계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서 행동 같이 조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도 상하반기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8.15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가 여러 가지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의 목소리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8.15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그 동포들도 오늘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문제까지도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함께 연대해서 한일 공동행동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집중해서 조직하는 서명은 9, 10월 경에 유엔 총회 시기에 관련 당사국들과 유엔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뉴욕 현지에서 행동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대표부 면담 추진하고, 또 뉴욕 현지의 평화 행진과 국제 컨퍼런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올해 2023년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계획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한반도 전쟁만대 평화 실현 올해 100만 서명을 좀 달성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명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서명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 행사들 진행될 때마다 함께 서명 자료들도 나눠주시고 주변에 함께 서명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300곳 평화 행동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현장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들을 직접 시민들과 나누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6.15부터 7.27 사이에 우리 지역 또는 우리 단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4월 27일에 지역 모임 또는 단체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행동의 결과들을 개인과 단체의 SNS를 통해서 지역의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또 우리의 행동 그 자체가 하나의 스피커가 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서명 또 우리의 행동이 평화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민의 힘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전 70년에 국내에서 또 전 해외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뜨거운 물결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